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보니까요 화창하지도 않고 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먹구름이 좀 껴가지고 글루미하죠. 시장도 만긴 날 이벤트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글루미합니다. 조금 우울한데요. 금리 인하 하면 원래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약기 안 먹히는 그런 하루예요. 왜 그런지 오늘 진짜 시황을 통해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해외 증시는 어제 막 올랐는데요. 분명 해외 증시는 오를 자리였거든요. 우리 증시는 갭상승 보고 떨어지고 종가상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전일 종가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좀 올랐어요. 그래도 뭐 이게 오른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의 보합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오늘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참 글루미합니다, 진짜. 보도록 하죠. 코스피 포인트. 오늘은 설명해 드릴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시간은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분석해오는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이니까 꼭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죠? 자,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말이 많습니다. 벌써 오기 전에요. 기사를 딱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환영한다. 반대쪽에서는 실효성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저는 표현을 멍텅구리 또는 구원투수. 구원투수는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역전 홈런의 박병원 선수처럼 어제 신생 KT 프로야구 팀의 댄블랙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극적인 홈런을 쳐버렸잖아요. 롯데를 이겨버렸는데 멍텅구리와 구원투수 역전 홈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은 역전 홈런 같은 포인트의 한 수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금리 인하의 포인트가 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이번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역전 홈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번에 금리 인하로 정말 잘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자칫 멍텅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의 한 수의 금리 인하 발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세한 얘기 이따 하도록 하고요. 미국 금리와 국채 수익률을 주목해야 되고 세 번째 엔화의 반사 효과 오늘 자동차주가 반짝 상승합니다. 실은 어제 막 엔화가 뚝뚝뚝 떨어졌으면 어제 자동차주가 쭉 올라가지고 어제는 반응 하나도 없더니 오늘 하룻밤 지나서 반응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네 번째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 더 중요한 건 공공부채와 공기업 부채입니다. 결국 공공부채나 공기업 부채는 누구의 빚입니까? 국민들의 빚이죠. 대통령의 빚이 아니에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국민들의 빚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빚이. 직간접적이라고 표현하겠죠.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가계 국민들의 직접적인 빚이 되는 거고요. 요 네 가지로 오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왜 저는 멍텅구리 또는 역전 홈런이 돼야 되는데 바람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넘겨주시죠.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요? OECD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하향 조정을 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중국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한국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하향을 조정을 내놨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지금의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카드라고 할까요? 통화정책 아니면 재정정책이잖아요. 미국은 그동안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실업률 낮춰놨다. 자신감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유럽은 우리 죽겠는데 그동안 허리띠 졸라맸더니 죽을 것 같아. 경기 부양해야 되겠어. 뒤늦게 작년에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신흥국들도 계속 금리 통화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의 전망치는 또 하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해버렸다고. 근데 한 이유를 이주호 총재의 발언에 의하면 이거였죠.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내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출엔 제한적이다. 수출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 일문일답에서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럼 이번 금리 인하는 뭐 한다고 해서 수출업체에 엄청나게 호재냐?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우리가 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죠. 자, 다음 자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최근에 아니고 어제 얼마 전에 인기대에 방영됐던 케이블 TV의 뭐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 1997. 오늘 6월 11일 날 20년 전으로 회귀해서 응답하라 94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요, 미국은 94년도에 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미 국채 10년물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94년도에 홍재영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나웅배 장관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 시기에 김명호 총재하고 이명식 총재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기억해 주세요. 미국 국채금 수익률 10년물이 올라가고 기준금리 올라갔던 시점이 94년, 95년도.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94년을 보냐? 우리나라 당시 금리의 향배였습니다. 추이입니다. 95년도에 금리 인하 계속합니다.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95년도에 계속 금리 인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좋으니까 통화정책을 통해서라도 뭔가 살리려고 했었죠. 지금 다 기억하시죠? 95년도에 경제정책은 성공한 정책이었어요?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그 후에 아시잖아요. 96년, 7년, 8년도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때 당시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95년도 내내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도 했고 또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금리 인하 추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도 우리가 800포인트까지 증시가 빠졌다가 1000포인트 올라오는 시점이었거든요. 6월 달에.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삼풍백화점이 6월 29일 날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반기 내수 위축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할 수밖에 없는 선제적 대응이 나타났던 시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의 지금 하반기 내수 위축이 될 수 있는 지금 메르스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빠르게 하루빨리 잠재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정책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공교롭게도 그 당시와 지금의 당시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자료요. 현재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1.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계속 인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2014년도부터. 그렇죠? 공교롭게 계속 인하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아니라 다음 자료 이거 보고 그 다음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2013년도에 금리 인하 했던 시점, 지난번에 이거 자료 보여드렸을 거예요. 2013년도 5월달쯤에 했는데 증시 빠졌죠. 2014년도에 여름에 했는데 다시 빠졌죠. 예, 요 포인트 여기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했을 때 올라갔고 올해 3월 달에 했을 때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네요. 올라갔었고 증시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점이 정말 역전 홈런의 시점이 돼야 돼요. 역전 홈런이라는 얘기는 지수로 항상 강조하죠. 얼마요? 266. 반드시 돌파를 해내야 돼요. 3분기 이내에. 그러면 이번에 그 발표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잘했구나. 역전 홈런이 될 수 있는 포인트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거기를 안착을 못하고 돌파를 못 해내면 힘겨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깔고 가는 오늘 시점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2014년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뭐 2014년도에 금리 변화가 크게 있을 수가 없었죠. 2014년도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최근에 2.5%대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아까 94년, 95년도에 보셨죠.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 기준금리가. 올해 어쨌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오늘도 일무일답에서 이주호 총재께서도 하신 말씀이 미국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결국 시기적인 문제인데 9월 달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한미 국채 수익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겁니다. 따로 수가 없어요. 미국 국채 수익률 막 올라가고 우리는 막 떨어지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오늘 내놓은 카드는 실질적으로 히든 카드도 아니고요. 마지막 카드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의 향후의 동향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 카드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내놓은 카드가 아닐까, 선제적인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한미 국채 수익률의 동향을 여러분들 꾸준히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리 정책 운신의 폭이 상당히 우리한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에 어떤 의미냐,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일무일답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금융시장 및 연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일무일답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오늘 금리 인하한 것이 뭐 썩 좋다 나쁘다 떠나서 역전업련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향후에 자본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시 과거로 좀 돌아서 발언하면 94년도 5년도에 왜 그 이후에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자본 유출의 문제가 심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운영이 공교롭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제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저보다 더 많은 학식이 박식하신 전문가님들, 어떤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학자분들의 내용을 다 면밀히 공부를 해보고 리포트를 들어보니 공교롭게도 그때와 지금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이 많더라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투자자의 어떤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전체에 다 아울러야 되겠죠. 오른쪽에 말이 맞든 왼쪽에 말이 맞든 다 들어보고 어느 쪽에 가능성이 있는지 늘 면밀히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런 과정 속에 좀 놓여져 있는 중대기로예요. 그게 오늘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 시점에서 자명을 스스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 추경이나 또는 뭐 통화 정책을 내놔서라도 뭔가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약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죠. 주사를 놨으면 건강하게 퇴원을 해야 되는데 주사를 놔고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입원해서 약 달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형국의 우리나라 모습을 오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화입니다. 엔화가요 퍽 하고 빠져버렸어요. 125엔 달러요. 125엔에서 퍽 하고 달러 대비해서요. 네, 퍽 하고 빠졌어요. 엔화가 강세로 그동안 엔화가 계속 약세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 그럼 우리나라 수출업체한테는 반사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반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영향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5월 19일인가요? 그때쯤에 갖고 왔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라고 썼냐면 110엔, 125엔의 구간 형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때 당시 얘기했습니다. 엔화의 반격,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 기조로 변화 시에는 위험 자산의 회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고요. 지금 엔화가 이제 강세로 오잖아요. 만약 오면 이거 우리한테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안전자산 회귀 가능성으로 좀 보시는 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엔화가 저렇게 갑자기 빠르게 강세로 전환하는 것도 썩 달가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제 예측으로 본다면 엔화가 더 엔저가 될 것 같아서 130엔 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25엔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 공간 싸움을 계속 하면서 머무르거나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강세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을 해봐요. 네. 어쨌든 엔화는 우리에게 이래저래 도움 안 되는 애들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갖고 왔던 자료. 1160원을 돌파 시 이것만 기억해요. 1160원을 상단 돌파 시 우리 증시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저점 저는 1060원이 올해 원화의 저점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의 저점이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원화가 떨어지면은 우리 증시가 올라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가 올라가면 증시가 하락했던 구조가 있었죠. 다음 자료에 그게 나오나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였듯이 원화가 떨어지면 강세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원화가 올라가면 증시가 빠지는 구조였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렇다면 우리는 1160원이 돌파되면 야, 원화가 돌파되니까 이제 수출도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만일 1060원 이하로 쭉 내려간다면 증시에 긍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기준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말이 많습니다. 가계대출 얘기. 뭐 이거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기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문 보도, 언론의 기사를 봤을 때 내 입맛에만 맞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뭐 보수신문, 중도신문, 진보신문 다 아우러서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기사 내용에 봤을 때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나라 경제기사를 보면 곧 나라가 망할 것 같대요. 맞아요. 기사만 보면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슈화시키는 게 또 언론의 목적은 아니지만 또 그런 언론의 또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 온통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언젠가는 한 번씩 불거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신문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신문을 그렇게 많이 열독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신문을 많이 보시기 바라요. 자, 가계대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1분기 말까지도 계속 증가해서 뭐 1100조, 12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은행 가계대출 모기지로 해가지고 해서 586조 나오고요. 주택담보대출 432조 나오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오늘 그 금리 인하하면서도 이 가계대출 부분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우려를 키웠다라고는 인정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죠. 인정이라보다도. 그러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최근에 수도권은 밋밋합니다만 대구, 부산 쪽, 경상도 지역의 지방 분양 쪽은 아주 뜨겁습니다. 부동산 열기가. 거기는 뭐 계속 하는 거죠. 예. 거기 증가가 더 할 수밖에 없는 불난지에다 불을 더 붙인 꼴이 되는 거죠. 기름을 부은 건지 부채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건 가계대출보다도 공공부채입니다. 요즘은 잠잠해요. 이런 기사가. 전 정권이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 하반기에는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잠잠해요. 가계부채 얘기만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의 부채, 공기업의 부채. 최근에 좀 감소한 추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좀 감소했으면 다시 2015년도 들어서 또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공공부채, 공기업 부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기업이고. 결국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우려되는 것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포인트 전략인데요. 이거 얼마 전에 얘기해 드렸죠. 빠지고 지금 빠지는 것보다 하프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 다음 61.8자리다. 61.8자리가 코스피 200 지수로 정확히 252.85. 어제 오늘 계속 거기 61.8자리까지 내렸다 올렸다. 더는 못 빠져요. 제가 강조했죠. 이번 만기 때까지는 등가 250 이하로 내려가서 마감될 가능성 희박하다. 내려오는 구간보다 하프 자리에서부터 제가 얘기했죠. 요 위에서는 12,000원에서 팔아먹고 레버리 다 팔아먹고 무포고 쭉 내려오는 자리에서 저점과 고점의 하프 자리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그게 레버리지 11,000원에서 11,300원. 그리고 61.8자리 1,700원에서 1,900원이 또 2차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 그대로 통용되고 있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뀐 건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죠. 이제 오늘 만기 끝납니다.
만기 끝나면요. 다음 달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이 추세대 그대로 보서 뺐다 올리다 이건데 뭘 오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16, 17일 날 FOMC가 있잖아요. FOMC 전은 아니고요. 화수목. 그러니까 다음 주 화수목일 때가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저점 터닝 포인트가 예상이 돼요. 빠져주면 그 자리에서 빠졌다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분할매수 하셨던 분들은 레버리지 이 하락 추세선 만날 때까지 분할매수 관점에서 유지하셔도 괜찮겠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전략을 봐요. 아, 지금 당장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레버리지니까 그래요. 지수니까.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기 그림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이는데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차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분기. 지금 266이죠. 260. 제가 라인 그려놨죠. 왜 260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역대 우리나라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바뀔 때마다 단 한 번도 정권 3년차 끝나는 3년차 연말까지 자기가 그 대선 끝나고 그 정권 잡았던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에 연시가를 에서 신고가를 못 내고 올라가지 못했던 적은 없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1, 2년차 상승, YS 정권부터 3, 4년, 1, 2년차 상승. 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도 급락을 맞았습니다만 2년, 3년차, 4년차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항상 똑같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권 초창기 안 좋았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역전 홈런에 히트를 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266이에요. 그래서 제가 266이 반드시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올라서야 돼요. 못 올랐으면 이 고점이 올해 연 최고점이 될 겁니다. 가능성은 몇 프로냐? 최고점 될 가능성. 지금 시점에서 발언은 좀 어렵습니다만 70% 정도 나와요. 왜냐? 요거는 만기 끝나고 오늘 만기 끝나고 종가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릴 거예요. 리바운딩이 나올 자리가 있는데 이 리바운딩을 저는 반등의 영역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를 분할매수 하면서 반등 나오면 뭐 할 생각이냐? 예측하는 결론으로는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예측으로는 반등식 먹튀해죠. 그리고 나서 과연 넘어갈 건지 밀릴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266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의 근거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자료, 마지막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레버리지 이 고적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보시고요. 여기서 오늘 만기 종가가 그때 250의 등가가 워낙 많이 미결제가 몰려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52.5죠? 그 등가 범위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 끝나서 마감을 시킬 것 같은데 요 6월 달에 불곡장이라는 거 계속 하락 추세 왔잖아요. 오늘 만기 끝나면 내일부터 6월 말일 날까지는 결국 6월 말 손가락 보세요. 6월 말 날까지는 이 꼬리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뺐죠. 그럼 오늘 만기 종가 이후부터 올렸다 뺐다 올렸다 아니면 뺐다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6월 말일 날까지 이어질 거라고요. 요거 좀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변곡의 가능성은 6월 저점 변곡 가능성은 다음 주 FOMC 시점이니까 화수목에 우리나라 저점 터닝 포인트가 나와서 6월에 아래꼬리 달리는 정도의 반등 국면이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3, 4주 때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면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의 한 달 고저폭을 좀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